안녕하십니까. 그러면 8강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수익가치 평가에 있어서 절대 평가 방식이었던 DCF와 이제 림에 대한 이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난 시간에 그 DCF의 사례와 관련돼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DCF 그리고 림 하면서 가장 강조할 만한 거를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 잠깐 한번 되돌아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DCF의 뭐 여러 가지 관점, 개념, 특징이 있지만은 사용할 때 어떤 점에 유의해야 될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예측을 하고 그거를 이제 현재 가치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인 만큼, 그 장기간 예측에 따른 장기 성장률에 대한 가정, 그리고 그걸 현재 가치로 평가하기 위한 이제 할인율을 산정하는 가운데서 외액을 도출하기 위해서 마켓 리스크 프리미엄을 어떻게 산출하느냐, 그리고 베타를 어떻게 산출하느냐. 사실 이와 관련돼서는 어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동의할 수 있는 수학적 그 산식이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좀 자의성도 좀 개입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가정에 따라서 결과값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결과가 절대 가치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유통시장에서 적정 주가에 대한 근거로 삼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이 가정이 다를 경우 절대 주가의 판단 지표를 한계가 있다. 하지만 여긴 또 많은 또 강점이 있습니다. 소위 이제 M&A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바이 사이드와 이제 셀 사이드 입장에서, 바이 사이드 입장은 가급적이면은 이제 싸게 사려고 할 것이고, 셀 사이드는 가급적이면 비싸게 팔려고 할 것이고, 그들 사이에서 가정의 차이에 따라서 이 합의 논의 과정에서 그 가정이 좁아지게 된다면 딜이 성사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실제로 지금도 발행시장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죠. 유통시장에서는 그러면 과연 한계가 있냐? 실제로 유통시장에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절대 주가 관점에서의 적정 주가로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특정 업종 내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유망한가라는, 업종 내에서 같은 가정 하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상대적인 순위, 매력도 순위를 한다라면은 우선순위를 산출하는 데는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는 뒤에서 사례를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DCF랑 이제 비교를 하면서 림을 말씀드렸는데, DCF가 상당히 이론적으로는 우수하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가정상에 현실적으로 적용시키는데 어려운 점이 있는 반면에, 림은 상당히 이제 현실적으로도 유용하다. 즉 실제로 거기서 사용되는 모든 변수들이 우리가 실제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단기 순이익이라든가 순자산이라든가 이런 어떤 몇 가지의 복잡한 산식에서 도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무에서 상당히 사용하기 용이하고, 그리고 소위 각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전망치를 제시하고 있는 컨센서스 데이터라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3년치 전망치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3년치 전망치만 가지고도 전체 가치의 한 80% 가까이를 추정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먼 장기 전망에 의해서 가치가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이 상당히 작다. 그리고 할인율에 있어서도 DCF에서의 외액에 비해서는 자기 자본 비용 하나의 항목만 쓰기 때문에 실무에서 상당히 유용하게 쓰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걸 한번 좀 정리를 해봤고요. 네, 그런 만큼 이 관련해가지고 실제로 방금 말씀드렸듯이 소위 유망 종목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 투자 대상에 풀이 있다라고 가정하면은, 그 풀에 대해서 림으로 밸류에이션을 도출해내고, 그렇게 도출해낸 림과 시장에서 형성된 주가의 비교, 즉 value to price라는 레이쇼를 구한 다음에 이것의 크기 순으로 나열을 해놓고, 만약에 제일 크다라는 건 어떤 의미죠? 밸류에 비해서 주가가 굉장히 낮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절대적인 밸류의 가치가 시장 가격으로 얼마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상대적인 관점에서 밸류와 주가의 비율의 크기가 큰 종목과
작은 종목을 비교한다면 큰 종목이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높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풀을 대상으로 해서 같은 가정을 가지고 평가한 다음에 그 레이쇼가 큰 상위 20%의 그룹, 차상위 20%의 그룹, 차상위 20%의 그룹 이런 식으로 5개의 그룹으로 구분했다라고 가정한다면 이 중에서는 이 상위 20%가 가장 매력도 있는 종목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고,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한다라면은 과연 이제 어떤 성과가 나올까? 즉 실제로 이거 가지고 모델 포트폴리오 가지고 해봤더니 밑에 있는 선이 종합 주가 지수였습니다. 그리고 이 상위 20%의 그룹에 있는 종목을 가지고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운영을 했을 때 수익률이 바로 이런 수준 굉장히 아웃퍼폼을 했죠.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는 이제 우리가 실무 과정에서 여기에 이제 추가로 이제 가정을 또 더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펀드의 규모에 따라서 우리는 펀드 규모가 크니까 시가총액은 얼마 이상을 하겠다. 아니면 각각의 종목의 매수, 매도의 과정에서 주가에 영향을 안 주기 위해서 일평균 거래대금을 얼마 이상을 하겠다. 아니면 또 이 펀드의 좀 수익성보다도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부채 비율은 몇 % 이하의 종목을 하겠다. 등등의 가정을 추가로 넣어준다라면은 아마 그 펀드의 성격에 따른 그 포트폴리오를 또 구상하는데도 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실무적으로도 보다 보면은 이제 리밸런싱 이슈가 있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연 단위, 이얼리로 이제 모델 포트폴리오를 변경을 해갔는데 아마도 종목에 따른 변화의 그 내용을 반영하려면은 쿼터리로 리밸런싱 하는 게 좋을지, 이얼리로 리밸런싱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한번 해보게 되면 아마도 단기적인 변화의 요인들을 반영하면서 얻게 되는 것보다도 그 자주 리밸런싱 함으로써 올 수 있는 이제 거래 비용도 발생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테스트 해봤더니 굳이 쿼터리로 할 필요도 없이 이얼리로 하더라도 충분히 그 차별적인 수익률 격차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저는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봤던 거고요. 다음으로 또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상 그 베타와 연구 성장률과 그리고 마켓 리스크 프리미엄에 대해서 아마 이제 하시게 되면 과연 어떤 수치가 적절할 것이냐, 아니면 또 남이 분석한 걸 보면은 실제로 그것이 적절한 것이냐에 대한 그 고민이 가장 많이 들 겁니다. 아마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을 보면서 기업의 환경이 어떻고 경쟁력이 어떻고 그래서 향후에 포캐스트까지는 했는데 그것을 현재 가치 하기 위한 과정에서 사용되는 이런 변수들에 대한 가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이것이 실제로 이제 NHN,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네이버죠. 그 과거에 이제 NHN을 가지고 실제로 저희 직원이 레포트에서 적용했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때 이제 적정 주가를 도출하기 위해서 이제 리물 모델을 활용했었는데, 뭐 대부분 이런 레포트를 보게 되면은 향후의 성장에 대한 그리고 원가에 대한 그리고 그래서 캐시플로에 대한 가정이 적절한지에 대한 포커스를 두게 되는데, 제가 이제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은 여기에서 자기 자본 비용을 이제 10%로 했던 것, 이거에 대한 이제 적절성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제 자기 자본 비용이라고 하면은 마켓 리스크 프리미엄에다가 리스크 프리 레이트에다가 마켓 리스크 프리미엄의 베타를 곱한 값을 더해서 구하게 되는데, 다른 것 중에서도 이제 베타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실제로 이 친구가 분석을 하면서 이 회사에 대해서 베타를 2를 주고 자기 자본 비용을 10%로 산출해서 적정 주가를 도출했었는데, 사실상 이 친구가 이 NHN에서 대해서 베타를 구했을 때 이 베타 값은 1이 아니라 1.5가 나왔었습니다. 이 베타 값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도출할 수 있다고. 우리가 가장 편하게 엑셀을 가지고 도출할 수 있는 단순 회귀 방식이 있고, 또 조정 도출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펀더멘탈을 고려한 방식이 있고, 그래서 사실상 신뢰 관점에서는 펀더멘탈 요소를 고려한 게 가장 높지만은 도출 과정에서 좀 복잡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실무상에서 도출이 편한 엑셀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베타를 쓰는데, 이 또한 가정에 있어서 이 주가와 종합 주가 지수라는 데이터를 데일리 데이터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기간을
로 도출할 것이냐. 그래서 가장 실제로 보면 실무에서는 좀 많이 쓰이는 게 데일리 데이터로 1년을 많이 쓰고 있는데, 뭐 통계학적으로는 장기 데이터가 또 의미 있다라고 해서 뭐 먼슬리 데이터를 가지고 5년, 10년을 쓰기도 하죠. 근데 이제 그럴 경우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기업의 사업 내용이 이제 변했을 때 사실은 과거에 이 회사랑 전혀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하고 있던 그 당시의 주가와 관계가 과연 현재 미래를 예측하는데 어떤 정도 의미가 있겠냐, 이런 관점에서 실제로 최근에 오게 되면 많은 분석이 좀 현재 이 회사의 내용과 가장 유사했던 기간으로 잘라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일리로 해서 1년 데이터를 많이 쓰게 되는데, 사실은 그 과정엔 뭐가 있냐면은 기업의 본질적인 특성의 변화, 경쟁력,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라는 전제가 깔린 건데, 길게 보면 맞죠.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은 그 외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시장에서의 수급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고, 또 모멘텀, 사이클과 관련된 모멘털 측면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센티멘털한 어떤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반영돼서 나타나는 게 주가고, 이 주가라는 것이 그 펀더멘털한 측면에서 어떤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 가지고 그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아래에 있을 수도 단기적으로 있었지만, 길게 보면은 그 펀더멘털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그 가정에 깔려 있는 거고, 현실적으로도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일리로 1년을 하다 보면은 그 기간 동안에 실제로 펀더멘털 부분 상당히 좀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제 베타 1.5라는 것이 이 회사의 그런 펀더멘털한 부분들을 다 반영한 거냐라고 봤을 때, 기본적으로 베타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베타는 1이라는 것은 이 회사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시장과 비슷해라는 가정입니다. 베타가 1이 크다라고 하면은 시장보다는 뭔가 변동성이 크다, 즉 리스크가 크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결국 그만큼 할인을 해야 되는 회사다라는 의미고, 베타가 1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변동성도 작고 리스크가 작아서 시장 평균보다는 프리미엄을 줄만한 회사다라는 얘기인데, 과연 한국에서 네이버라는 회사가 시장 평균 대비 할인을 할 만큼 뭔가 문제 있는 회사냐? 이 포탈의 성장성, 포탈 내에서의 네이버의 경쟁력, 여러 가지 고려를 해본다라면은 적어도 시장 평균보다는, 우리나라의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시장 평균보다는 뭔가 낫지 않을까라는 판단, 그러니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수치로 베타로 1보다 크게 나오다 보니까 이 친구는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그렇다라면은 인위적으로 낮게 줄 수는 없지만은 시장 평균 정도는 주겠다 해서 실제로 계산해서 나온 베타 1.5가 아닌 시장 평균인 1.0을 제시했던 케이스였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베타와 장기 성장률과 연구 성장률과 마켓 프리미엄과 관련돼서 가장 또 핫하게 제기됐던 이슈가 바로 이제 작년에 있었던 현대모비스 분할 합병 이제 안건과 관련된 이슈였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도 계실 거겠지만 또 관심 없으면 모를 수도 있겠죠. 간략히 내용을 설명하자면은 이제 모비스를 분할해서 그다음에 신설법인과 그리고 현대 글로비스와 이제 합병하는 케이스였는데, 둘 다 모비스와 현대 글로비스는 상장사였지만은 모비스에서 분할해서 생기는 신설법인은 이제 비상장사가 됩니다. 이 비상장사와 상장사를 합병하려다 보니까 상장사인 현대 글로비스는 시장 가격, 즉 주가를 반영한 거고, 분할된 신설법인인 비상장사, 모비스에서 분할된 신설법인인 비상장사는 순자산 가치와 DCF로 구한 수익 가치를 이제 평균해서 이제 도출한 값으로 하겠다라고 이제 나왔었는데, 이제 이와 관련돼 가지고 시장에서 소위 의결권 자문 기관이다라고 하고 있는 국내외 5개 기관, 이제 해외의 ISS와 글래스 루이스라는 곳, 그리고 국내에서는 서틴 베스트, 그 다음에 대신 지배구조 연구소, 그리고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이 5군데 모두가 바로 이 안건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왜 반대를 했을까? 그리고 회사는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 관련해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그 관점의 차이, 생각의 차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전적으로 제 입장, 제가 생각한 거다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정답이다,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요.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당시에 이제 회사에서는 이와 관련돼서 이거 법적으로 문제 없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의 안건이 제기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니까 즉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거는 안건으로 제시하면 안 되죠. 기본적으로 시장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기본적으로 회사의 대주주도 있겠지만은 비지배주주, 그러니까 뭐 소액주주를 포함한 다양한 주주, 그다음에 그 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안건이 공감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공감의 이슈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자본 시장에 있어서는요. 그래서 바로 회사 측에서는 이 부분을 놓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밸류에이션도 말씀드렸죠. 이론적으로 아무리 유수하더라도 시장에서 참여하고 있는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공감하지 못한다라면은 그 가격에 거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프라이싱이라는 것은 살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이 공감해서 같은 가격에서 만났을 때 이루어지고,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밸류에이션의 본질적인 의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돌아가게 되면은 이 이슈에서는 현대모비스의 이제 분할 부분의 이제 수익 가치 추정하는 로직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2016년에 영업이익이 이제 1조 9,975억이었는데, 그때 뭐가 있었죠? 2016년, 2017년 사이에 바로 사드 사태가 있었죠. 그 이슈로 인해 가지고 2017년에는 중국과 관련된 비즈니스가 굉장히 안 좋았죠.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2017년에는 영업이익이 1조 4,270억으로 급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일반적으로 이런 어떤 환경에서 실적이 쭉 가다가 급감하는 상황이 되면은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는 과정을 거친다면 이런 것이 일반적인데, 여기서 포캐스트 한 거 보면은 여기를 출발점으로 해서 여기 때부터 안정성장이 된다라는 가정하에서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여기가 2016년이었고 여기가 2017년이었고, 그리고 예측 기간인 2022년에도 2017년을 회복하지 못하는 수준을 전제로 이제 수익 가치를 평가했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다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연구 성장률을 도출하면서도 기본적으로 DCF에서는 실질 변수가 아니라 이게 명목 변수입니다. 매출액과 이익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근데 연구 성장률을 1%를 가정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자동차 판매 대수라는 그 실질 변수를 가정을 했거든요. 여기에 이제 물가 상승률을 반영을 한 명목 성장률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래서 이제 결과가 1%도 될 수 있겠지만, 아무튼 요 부분이 고려가 안 됐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될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할인율을 도출하기 위한 웩을 도출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마켓 리스크 프리미엄을 적용할 때, 여기서 이제 블룸버그에서 도출한 산출값은 11.38%를 이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흔히 마켓 리스크 프리미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뭐가 맞다라는 그런 것들이 사실 없고, 여러 가지 이론과 주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 함의된 컨센서스는 경제가 굉장히 안정된 선진 자본시장은 한 4 내지 5%, 3 내지 5%, 그 다음에 굉장히 변동성이 큰 개도국 같은 경우는 뭐 한 8 내지 9 혹은 10%,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사이인 6 내지 7%,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5.5 아니면 7.5 요 레인지 안에 있지 않겠는가라는 거에 이제 컨센서스가 있는데, 그거와 비교해서는 거의 2배 수준이죠. 마켓 리스크 프리미엄의 2배, 즉 할인율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는 현재 가치가 굉장히 작아졌다, 굉장히 저평가를 해버렸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앞에서 마켓 리스크 프리미엄에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과거치를 기반으로 도출한 사후적 방식, 굉장히 그건 안정적이에요, 추세전. 그리고 미래 전망치를 고려해서 도출하는 사전적 방식, 바로 이제 블룸버그 방식이 EPS의 미래 성장 전망치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도출하는 바로 이제 사전적 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변동성이 큽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블룸버그가 도출했던 그 마켓 리스크 프리미엄이 역대 가장 높은 수치로
있던 시점에 적용이 됐던 것이었고, 또 하나 이제 베타값 마켓 프리미엄과 함께 이제 베타값도 마찬가지로 1.2607, 물론 이제 그 시점에서 맞게 도출했겠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베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어떤 데이터를 어떤 주기로 도출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값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주가에는 그 당시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요인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 딱 잡히게 되면 굉장히 변동성이 클 수가 있는데, 이 기본적으로 베타를 사용했던 요인, 즉 이것이 시장과 비교해서 어떠냐라고 봤을 때, 시장은 1인데 현대모비스라는 회사가 시장에 대해서 할인할 만큼 평균, 우리 유가증권 시장 평균에 비해서 할인할 만큼 리스크가 있는 회사냐라고 본다면 여기에 대해서 좀 퀘션이 나올 수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높은 마켓 리스크 프리미엄과 높은 베타를 이용하다 보니까 외기라는 값이 굉장히 큰 값으로 나왔고, 이것을 적용한 가치, DCF 가치가 굉장히 낮게 평가됐고, 그 결과 현대글로비스가 상대적으로 높은 가중치로 합병이 되는 비율이 산출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 또한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아쉬운 부분들은 이런 거 관련돼서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답을 찾기 어렵다면 차라리 현대 모비스의 분할 부분을 상장한 다음에 시장 가격으로 합병했다라면 이런 논란은 없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계속 강조드리지만은 DCF이 많은 부분이 이제 이론적으로 뒷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각이 다를 때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들은 논리적으로 서로 이제 경합이 되는 이런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 얘기는 결국 많이 알아야 자기 입장을 이제 관철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외과 관련돼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한계 법인세율은 과연 무엇을 할 것이냐, 그리고 무위험 이자율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죠. 국고채가 쓰느냐, 주택채권을 쓰느냐, 국고채가 3년을 쓸 거냐, 10년을 쓸 거냐에 대해서 값이 상당히 달라지는데, 물론 저는 이제 국고채 3년 만기 수익률을 썼지만요. 그리고 이제 베타는 어떤 것을 할 것이냐, 시장, 마켓 리스크 프리미엄은 무엇을 할 것이냐,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이거 하면서 말씀은 안 드렸지만은, 사실상 온전 자본도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결과에는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이 시장에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거나 그거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담가보면은 운전자본에 대해서 언급한 예를 거의 못 봤거든요. 근데 제가 막상 해봤더니 운전자본을 조금 손대면 다른 거 가정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큰 결과의 변화를 가져오더라. 그 이제 연구 성장률을 또 어떻게 가정하느냐. 그래서 요와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제 이론서에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뭐 이렇게 산식은 있지만은 또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고려할 부분들, 이런 것들을 한번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것들은 뭐 따로 한번 좀 참고를 하시면은 실제로 실무에서 적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로 해서 이제 DCF 림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썸 오브 더 파트 방식과 관련돼서 말씀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